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머리털을 하고 그걸 처음 봤어요. 저는 다 아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칼기 납북자의 유족이에요. 그때 그 어린 아이였어요. 그 60년대인가 일어난 일이니까 그 자제분이 황 사장이라고 그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분 아무도 안 챙겨줬다고 애절하게 여기저기 탄원서 내고 다니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제가 그쪽에 한 10년 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마 최성룡 선생인가? 그분은 6.25 납북자 쪽이죠. 그 다음에 이미연 선생도 6.25 납북자 쪽이죠. 그 다음에 손명화 대표, 그분은 탈북하신 분인데 국군포로 강제 억류 수용이죠. 미송한 국군포로 그 자녀죠. 네. 이런데, 예, 그런 일들이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일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분들을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만나준 적이 없어요. 특히 정부 사이드에서는. 의회에서야 뭐 의원들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증언을 듣기도 해요. 미 의회에서는. 근데 그 의원 증언도 일반 탈북자 증언을 듣는 걸 봤지, 북한의 실상, 이 납북자 문제, 미송한 국군 포로 문제, 이걸 가지고 미 의회에 가서 그분들이 증언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번에 미 국무부 관리, 한국계죠. 그분이 미 유엔 국무부 북한 인권 대사인가, 그렇죠. 국무부 쪽이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바로 이분들, 여기가 이제 제일 북한과 전투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탈북한 성공한 사람한테 너 북한 체제가 어땠어? 당신 어떻게 돼? 그거 증언해봐. 그건 쉬워. 근데 내 아버지가 아직도 잡혀 있어요. 내 삼촌이 잡혀 있어요. 내 아버지가 국군포로인데 돌아가셨는데 그 유고를 내가 못 가지고 나와요. 잃어버리면 이건 시리어스한 문제잖아요. 이건 막 불타오르는 현재 진행형 문제잖아요. 아까 그 칼기 자제분도 마찬가지죠. 그 칼기 납북 사건이 60년대 말에 있었으니까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그렇죠. 사실 현재 진행형 문제잖아요. 그렇지. 60년대 말인가 70년대 있었거든요. 그거.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그런 문제들은. 이 현재 진행형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네가 목격한 거를 얘기해봐 라는 차원에서는 뭐 의회에서 불렀어요. 근데 그것도 국무부에서는 별로 만난 적이 없는 걸로 알아요. 현재 진행형 문제에 대해서 국무부 쪽에서 만나? 제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트럼프 때랑 비교를 해보면 트럼프는 이제 김정은을 만났을 때 결국은 그때 이제 한 4분 정도의 그 동영상에 트럼프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담겨 있죠. 무슨 뭐 영화 예고편 같은 트레일러 같은 그런 동영상인데 좀 너무 오글거려서 제가 한 1분 한 20초로 카운트 토막만 뺐습니다. 한번 직접 보세요. 예, 직접 보시면 트럼프는 이제 김정은한테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거예요. 야, 개혁 개방하면 다 잘 살아요. 잘 살거든, 정은아. 너 개혁 개방하면 잘 살 거야. 근데 이제 북한 지배 집단 내 입장에서 보면 개혁 개방하면 자기들은 죽잖아. 그러니까 개혁 개방하면 잘 살아. 저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오죠. 한번 들어보세요. Two men, two leaders, one destiny. A story about a special moment in time when a man is presented with one chance that may never be repeated. What will he choose? To show vision and leadership? Or not? There can only be two results. One of moving back. Or one of moving forward. A new world can begin today.
one of friendship, respect, and goodwill. Be part of that world, where the doors of opportunity are ready to be opened. Investment from around the world. 네, 이런 거요. 그러니까 개혁 개방하면 북한 문제 다 해결돼. 트럼프는 그 말을 정은이한테 전한 거고, 정은이 입장에서는 뭐 내가 미국 대통령 아재 만나러 오니까 이제 나도 이제 가오 좀 서네 해서 나와서 하는데, 사실 그 말은 정은이는 픽픽 웃었다 그래요. 예, 제가 그 미 국무부의 폼페오의 그 오른팔에 썼던 그때 맷 마워스라는 친구한테서 들으니까, 이 싱가포르 회담 때 그 사인한 그거를 정은이가 가져가지도 않았대. 사인해놓고 자기 거 한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미 대사관에 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주한미 대사관에. 예. 그 이제 그런 거죠. 이 트럼프 때는 이랬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보면은 중국에 대한 압박은 없잖아. 야, 너 그 핵미사일 그 중국 거 아니야? 이 전체 이미지에 중국 이미지는 하나도 없다고요. 전체 이미지 중에 중국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간접적이라도 암시할 수 있었는데 전혀 암시가 없잖아. 그렇게 전혀 북핵을 따로 빼놓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이 이제 이게 북핵은 중핵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나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게 이제 미중 전쟁이죠. 제일 큰 건. 근데 미중 전쟁은 이제 뭐 국내 언론들은 미국 중국 사이의 패권 전쟁 상황에서, 미국 중국 사이의 신냉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둘 다 좀 틀린 얘기예요. 겉으로는 패권 전쟁이죠. 나타나는 건 결국 헤지모니고 파워에 대한 게임이니까, 헤게모니와 파워에 대한 게임이니까. 그러나 그건 하나의 담겨져 있는 모양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는 뭐냐 이거지. 그건 사과 껍질이고, 그 안에 있는 그 즙과 그 사과 그 과육은 뭐냐 이거지. 속살은. 그건 체제, 가치관,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문서들, 또 유럽의 나토 문서들 보면 시스테믹, 그러니까 strategic systemic competitor. strategic이라는 건 전략적이라는 소리인데, 실제 의미는 생사를 건이라는 소리고, systemic competitor라는 건 체제 경쟁자, 그렇게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하자면 미국 헌법으로 대표되는 자유공화제가 살아남냐, 아니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살아남냐, 둘 중에 하나밖에 안 살아남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중국 체제가 유지되는데 헤게모니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생명을 건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냉전이네. 근데 또 냉전도 아니야. 왜냐? 냉전 시대는요, 소련 쪽이 진영이었어요. 그 코메콘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걸 제2세계라 그래요. 그럼 그거랑 맞선 건 뭐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진영이죠. 그리고 또 일부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우리는 안 속할 거야. 우리는 양쪽이랑 다 거래할 거야. 그래서 그건 제3세계예요. 그래서 GATT 자유진영,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그 진영을 제1세계라고 불렀고요. 소련이 주도하는 공산권을 제2세계라고 불렀죠. 그 코메콘 조약으로 묶여져 있죠. 그리고 제1세계와 제2세계는 거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2세계는 자급자족으로 돌아간 거예요. 냉전 때는. 그리고 제3세계. 근데 뭐 나라들이 뭐 인구가 많든 적든 간에 그렇게 뭐 크게 말하자면 큰 의미에서 교역량이 많은 나라들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나 인도는. 거기는 제3세계를 표방을 했고, 중국도 제3세계로 튀어나왔고, 이제 그 1970년에 특히 틀어지면서 미국과 이제 그 화해하면서 소련과 완전히 연을 끊고 제3세계로 튀어나왔죠. 그 사정을 보여주는 게 이제 저런 거죠. 근데 저거는 이제 가트랑은 조금 달라요. 그냥 미국 및 그 동맹은 푸른색이고요. 그래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회색인 거예요. 또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회색이에요. 왜 그러면 거기가 중립국들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소련 및 그 동맹은 저 벽돌색이거나 분홍색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및 그 동맹은 저 노란색인데 여기 보면 북한을 이제 분홍색으로 나타냈는데요. 이건 주체 사상에 대한 모욕이죠. 네, 주체 사상은 위대한 중소 양방 삥뜯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체 사상 시기, 네, 그러니까 1900 그리고 이제 소련이 멸망하기 전까지 북한은 중소 양방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사정없이 삥을 뜯었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북한이 소련한테 마지막 원조 빨아낸 게 언제냐? 네, 무려 1991년입니다. 소련 부도나기 직전, 그 전달인가까지 소련한테 원조를 받아냈고요. 참 어마무시한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등골을 빼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원조 받아내는 수법이 이런 식이에요. 원조 물자가 쫙 와서 이제 저기 그 기차를 싣고 올 거 아니에요? 물건 뺀 다음에 기차를 안 보내요. 그냥 사람만 해서 보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차도 원조 물자 아닙니까? 이거야. 기차도 원조 물자라는 거예요, 걔들. 그렇게 험한 애들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영이라고요. 하나의 자급자족적 진영이에요. 소련 및 그게. 근데 지금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뭐 러시아든 중국이든 다 WTO 멤버 국가입니다. 위 지도는 1985년입니다. 네, 1985년에 이제 그때는 이제 WTO가 없죠. 네, 그때는 그 전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트입니다. 이 녹색 계열, 녹색 연두색이 가트 국가들이에요. 1985년에. 예, 그리고 저 청색 계열이 이제 소련과 친한 나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짙은 청색, 저거는 이제 저거죠, 저기 중국. 예. 그렇게 되죠. 예. 1985년에 아마 멕시코도 좀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련과 친하기보다 가트가 아닌 나라들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2017년 지도를 보면요. 저 녹색 계열이 다 WTO 가입국이거나 WTO 가입 예비국들이거든요. 예비 멤버들이거든요. 다 녹색 계열이잖아, 그냥. 뭐 2017년 기준으로 그럼 WTO 아닌 데가 어딨어? 예. 뭐 투르크메니스탄, 북한, 뭐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이란, 사우디, 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알제리, 쿠바 등 몇 개 나라 없어요. 아마 10개 뭐 이짝저짝일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세계 시장에서 추방되면 박살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세계 시장에서 추방돼 갖고 특히 작년 12월부터 완전히 꼬라박혔어요. 이제 러시아의 그 가스관은 전부 유럽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다 닫아 걸게 됐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송유관도 유럽향인데 그거 다 닫아 걸었죠. 가스관 같은 경우는 90%가 유럽향이에요. 저쪽 그 중국 쪽 가는 건 10%인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러시아가 그 유럽에 그걸 많이 팝니다. 정제유를. 유럽이 그러니까 정유 공장도 안 지은 거예요. 러시아한테서 그냥 경유도 사오고 휘발유도 사오고 그러고 뗐던 거예요. 그것도 다 이제 거의 다 닫아 걸어서요. 지금 러시아의 그 석유가스 쪽의 수입이 한 절반 수준으로 깎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서너 달 전부터 이제 유럽 쪽이 이제 그동안 조절하는데 한 10개월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 수입선을 딴 데로 다 바꾸는데 그게 일단락이 젖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골로 가고 있어요. 경제. 예. 아주 골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그냥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에 들어가 있던 그 다국적 기업들 다 빠져나와 버렸고. 그러니까 아까 보신 그 코메콘이랑 다른 거죠. 세계 시장에 들어와서 살아요. 근데 러시아는 그래도 그 안에서 무슨 뭐 식량도 나오고 엄청난 자원도 많고 석유가스도 뭐 어마무시하게 나오니까 러시아는 뭐 망가지던 말던 석유 시대로 가던 말던 밥은 안 굶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다르죠. 중국은 완전히 이제 밥 굶는 거예요. 뭐 피터 사이언 말에 의하면 러시아에 가해진 그런 경제 제재를 중국에 가하면 1년 안에 5억 명 굶어 죽는다. 뭐 피터 사이언은 그렇게까지 말을 하죠. 여기서 잠시 이제 이렇게 미중 전쟁 와중에 특히 우리가 이제 배터리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거를 가지고 한국이 미국의 미래 먹거리에 이제 파트너가 돼가고 있는데 뭐
뭐 자동차 가지고 IRA로 우리 통수 치더니 전 별로 통수 아니라고 보는데 그 정도는. 미국 선거철인데 뭘 그 정도가 무슨 통수가 아니죠. 그건 자동차 회사가 다 알아서 하셔야지. 그 정도는 현대적 회사들, 세계적 회사들인데. 네. 배터리 또 그 포드가 미시간에 중국의 그 CATL 중국 최대 배터리 회사랑 손을 잡고 한 4조짜리 공장을 짓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또 국내 또 언론들 보세요. 여기 보면은 IRA도 못 막은 CATL 포드 동맹.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뭐 근데 뉴스에 이 정도 나오면은요.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제 미국 비열하게 통수 쳤다 이러고서 또 유튜버들은 쫙 또 저도 유튜버지만 그럴 땐 자괴감이 듭니다. 왜들 그렇게 막 팔딱팔딱 뛰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요. 그 내용을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해봤어. 하도 유튜버들이 그래서. 그랬더니 중국의 그 배터리가 우리랑 좀 다른 데서 강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튬 그 인산철 배터리죠. 예. 중국 배터리는 우리는 이제 리튬 그 니켈 쪽이고 우리는 리튬 니켈이죠. 네, 리튬 니켈 쪽이고 거기는 리튬 인산철 쪽인데 이제 성능은 우리가 강점이 있는 것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에너지 방출량, 에너지 축적량도 떨어지고 또 축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그래서 성능 우리 거보다 떨어지지만 우리가 장점이 있는 분야보다 가격이 훨씬 싸요. 그러니까 중국 기술이 또 나름 이제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포드가 짓는 그 회사를 보니까 포드가 100% 지분 소유하고 있고 포드 직원이 운영하고 그냥 포드 회사야. 그럼 중국은 뭘 하는데? 원료 제공하고 기술 제공하는 거예요. 뭐 원료야 지금 중국의 리튬이나 이런 거 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독점 공급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사는 거 맞고.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팔을 비틀었으면은 회사 지분 하나도 못 챙기고 단 1%도 못 챙기고 원료랑 기술료만 받겠냐고. 그것도 눈꽃만큼 받겠죠. 포드가 힘들었겠지. 야, 우리 저 한국 애들이랑 좀 고급 배터리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또 가고 있어, 실제로. 가고 있죠. 너희 거는 가격이 좀 싸니까 써볼라 그러는데 좀 좋은 조건으로 내봐. 그래서 중국 배터리 회사가 100개 들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방식으로 해서 포드의 배터리 공장을 경쟁력이 없게 만들어야죠. 미국의 딸랑 IRA 법안 하나 가지고 중국의 모든 게 다 차단된다? 그렇게 기대한다면 미국을 우리가 호구로 보는 거지. 근데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당당하게 배터리와 반도체 우리가 미국의 최대 파트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에도 상관없이. 네, 잠깐 이제 삼천포 갔다 왔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경제에 있어서 미중 전쟁이 이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거냐면 첨단은 중국 왕따 중국 추방이에요. 너희 첨단 못 들어와 임마. 부품도 안 줘, 기술도 안 줄 거야. 비첨단, 컨벤셔널, 이때까지 해오던 일반, 그건 어떻게 하냐. 차이나 디커플링, 탈중국, 차이나 서브스티튜션, 중국 대체. 그래서 뭐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벵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런 데서 이제 쫙 가는 거죠. 베트남. 예. 중국 골로 가는 거예요. 첨단에서는 중국 왕따, 중국 추방. 비첨단은 중국 대체, 탈중국. 숟가락 거의 절반 내려놔야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 한 몇 년 더 몰리면 아마 북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 포기해라라고 미국은 계속 지금부터 이제 군불 떼고 있는 거고. 그거 네 거잖아 임마. 네 거잖아 임마. 네 거인 거 알아 우리가. 그거 군불 떼는 거거든. 시그널 보내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제는 그 왕따 추방과 탈중국, 군사지정학은 한국 독침 삼축킬체인이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제에서는 왕따 추방 탈중국을 하고 있고요. 군사지정학에서는 한국 독침 및 삼축킬체인을 하는데 이게 다 중국이 자초한 거죠. 중국이 미국과 자유진영과 자유공화국 체제를 적으로 삼고 있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중국 헌법을 보세요. 중국 공산당에서 나온 그 책들, 예를 들어서 초한전, 무한전쟁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똑같죠. 그리고 그렇게 적으로 삼고 있고 북한을 내세워서 장난질 치고 풍선 띄워서 장난질 쳤기에 벌어진 일이죠. 그런 장난질을 치니까 미국이 열받아 갖고 한국 미사일 지침 해제하니까 지금 현무 괴물 미사일까지 나오고 어마무시한 미사일 군사력이 나온 거죠. 그리고 미국 MD 체제가 한국에 배치가 됐고 사드, 또 한국 MD가 독자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고 지금 천공 이제 3 간다는 거 아닙니까? 천공 3까지 가면은 이제 고도가 한 40km까지 높아져요. 지금 한 20km 정도인데 더 높아져요. 사거리도 길어지고 미사일도 좋아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하는 군사위성, 그 다음에 소형 쏴위성, 지표감시위성, 뭐 별게 다 들어오는 거죠. MD의 한 부분들이죠. 그 미국 MD와 한국 MD가 연동한다 그래서 좀 우주군이 한국 안에 들어오잖아요.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미국이 그 우주군 배치 발표를 하면서 중국 이거 너희가 매를 번 거야. 너희가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독침이죠. 이게 무시무시한 독사예요. 이 목덜미 아래 경동맥을 딱 물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이빨은 들어가 있는데 이빨에서 독을 아직 안 쏜 거라. 그러니까 여차하면 독만 찍 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야, 중국은. 중국도 박살나는 거예요. 여차하면. 여차하면 우리도 박살나지만 중국도 박살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중국은 점점 더 수세에 몰린다고 봅니다. 경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 분야에서는 왕따 추방이고요. 비첨단 분야에서는 탈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대체죠. 군사지정학에서는 한국 독침과 삼축킬체인으로 꼼지락달싹 못하죠. 예, 그러면 삼축킬체인이라는 게 뭐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리더십과 세계시장 자유진영 국제협조체제와 그 다음에 각국의 자유공화 시스템의 강화, 정치 시스템의 강화, 이게 삼축인데 평상시에는 이걸 공동 번영을 위해서 나가다가 유사시에 핵무장 슈퍼강패 러시아나 중국이 도발을 하게 되면 이게 킬체인으로 확 바뀌어갖고 미국이 실시간 감시정찰 정보 자산을 제공하고 무기 제공하고 세계 시장이 실시간이라 신속하게 경제 제재 때려서 추방시켜버리고 세계 시장 체제로부터 너 혼자 나가서 살아 임마 하고 추방시켜버리고 그럼 러시아 추방된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십시일반 돈과 무기 모아서 주고 현지 국가는 자기 자신의 주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투쟁하고 이러니까 러시아 정도 세계 2위 군사력 국가도 쪽을 못 쓰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접국인데도 쪽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게 바다 건너 뭐 180km 가야 돼 대만처럼 그럼 더 쪽 못 써요. 바다 건너 어디 한 500km 가야 돼. 중국 산동에서 500km 가야 저기 큐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쪽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국은 이 현지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현지 국가예요. 한 6가지 점에서 특이하죠. 일단 한국은 그 지리적 위치가 북한 제압의 최전선이죠.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위치가. 그다음에 지리적 위치가 중국 제압의 최전선이죠. 만약에 북한까지 자유화된다 그러면 중국은 정말 숨도 못 쉬어요. 지금 한국만 해도 휴전선 아래 한국만 해도 중국에 말하자면 전에 제가 지도에서 많이 보여드리면 샹하이 이북은 숨도 못 쉬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맞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항모를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이 또 러시아랑 또 잘 통해서 러시아 전후 러시아를 어떻게든 중국에 좀 덜 가게 하도록 한쪽으로는 협박하고 한쪽으로는 겁을 주고 한쪽으로는 달래가지고 순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순치에 또 최전선이라 여기서 무슨 뭐 야말 프로젝트, 시베리아 프로젝트라든지 북극권 개발 프로젝트 다 한국사 협조해 줘야 되니까. 네 번째로는 뭐냐면 이 한국이 무시무시한 이 자주국방력에 있어서 중국과 독침 전략을 쓰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차하면 동반자살할 수 있다 이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동반자살 패키지 얘기하니까 재밌는 질문 하더라고요. 아니 핵무기 개발해서 갖고 있으면 동반자살 패키지 더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하나 했어요. 핵무기는요. 미국 핵, 중국 핵무기는 미국 핵 끌어들여서 돈 맞춰야지 우리가 그거 쫓아가려 그러면 가랭이 찢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핵을 보유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빌미를 줍니다. 그래서 이건 동반자살이 아니라 일방자살입니다라 그랬어요. 나중에 또 한번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친미 국가에 우리가 무기를 공급하잖아요. 뭐 루마니아, 뭐 폴란드, 뭐 핀란드, 뭐 노르웨이 전부 이제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미국의 미래 먹거리 동맹이죠. 그 우리는 이제 이 현지 자유공화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초특급 동맹이다, 초특급 동맹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여기서부터 신나게 또 그 무기 얘기 나왔으니까 민주주의의 무기고 말씀을 드리면 한편으로는 내가 내 무기 만들어서 자주국방으로 중국 견제, 북한 견제하고 얼마나 좋아. 미국도 좋죠. 쟤들 요새 나오는 얘기가 우리 미군이 가서 한반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이렇게 시혜적 차원에서 얘기를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미국의 핵무기와 미국의 핵 억지력 그러니까 미국의 디터런스와 한국의 conventional force, 비핵 전력의 결합이 환상적으로 이게 대중국 압박을 한다. 그런 얘기로 해요, 이제는. 국격이 올라간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 세계 각지의 친미 국가들에게 가성비 값 무기를 신속 공급하죠. 또한 이제 한국이 제공한 무기로 동유럽 자유벨트, 그러니까 노르웨이, 핀란드, 발틱 3국, 폴란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이렇게 이어지는 동유럽 자유벨트죠. 그리고 그 바로 뒤에 굉장히 전투적인 나라들이 체코, 슬로바키아가 굉장히 전투적으로 그걸 서포트를 해주죠. 이 동유럽 자유벨트의 막강 군사력이 한국 때문에 신속하게 만들어지죠. 그럼 이제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 패배한 이후로도 함부로 중로 동맹을 맺고 까불고 나대지 못하게 돼요. 그럼 러시아는 중로 동맹으로 얻는 게 없잖아. 중로 동맹 맺고서 중국에서 힘 받아가지고 동유럽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그게 러시아의 노림수인데 동유럽에 그냥 한국제 무기로 그냥 무시무시하게 깔려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 그쪽을 어차피 못 밀고 들어갈 것 같으면 내가 중국이랑 뭐하러 손잡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복잡한 게임이에요. 이게 지금 게임이. 그런데 이제 우리 때문에 많이 이런 건데 결국 중국 도발 그 야망의 개꿈이 된 거죠.